쾅 육중한 울그릇이 최고급 자개상에 부딪히는 굉음이 한정식집의 고요한 별실을 갈랐습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오가던 모든 대화와 젓가락질 소리가 거짓말처럼 내섰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민간인이야. 핏대가 선목으로 터져나온 고함은 한평생 군복을 입고 살아온 자의 오만함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을 뱉어낸 육군 12 군수지원사령부 소속 박태수 대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치 길가에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 대령의 외아들 박서준과 강지민의 미래를 약속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설렘이 가득해야 할 이 순간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정재계 인사들이나 드나들 만한 최고급 한정식집. 12가지 진귀한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사이에 두고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은 30년 군 경력에 빛나는 박태수 대령과 그의 아내 그리고 훤칠한 아들 박서준. 다른 한쪽은 평생을 시장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며 두 딸을 키워낸 강지민의 어머니와 오늘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녀의 언니 강지연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위태로웠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뼛속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군인과 민간인 두 부류로 나뉘었고 민간인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예비 며느리가 될 강지민이 상냥하고 아름다워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허허, 사부인, 평생을 시장에서 고생하셨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준이 어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저런 여순일은 상상도 못할 텐데요. 칭찬인 듯 들렸지만 그 안에는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답했지만 박 대령의 탐색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처음부터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지민의 언니 강지현에게로 향했습니다. 30 중반을 훌쩍 넘긴 듯한 나이,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값싸 보이는 정장, 박 대령의 눈에는 그저 아무런 볼품없는 노처녀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따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민이한테는 언니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오늘 처음 뵙는구려. 그 질문에 지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고 어머니는 우물쭈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게 저희 큰애는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다는 말. 박 대령의 귀에는 그 말이 백수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들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수라, 허허, 뭐, 그럴 수 있지. 요즘 젊은이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그래도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시집이라도 잘 가야 할 텐데 동생보다 먼저 가야지. 순서가 그렇지 않나 아버님. 그만하시죠. 아들인 서준이 참다 못해 나섰지만 박 대령의 폭주는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만류를 손짓으로 막으며 마치 훈계라도 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준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의 이야기다. 사부인,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나약해 빠진 건 우리 같은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벽 차니스를 맞으며 철책을 지키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포탄을 나를 때 민간인들은 편안하게 에어컨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희생을 모르니 직업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대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모든 말은 칼날이 되어 지연을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지연이 이 시대 나약한 민간인들의 표본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30년을 군에 몸바치면서 얻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명예와 조국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 박태수라는 이름 석자가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주춧돌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따님처럼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집에서 쉬는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안보가 공짜인 줄 알고 평화가 거저 주어지는 줄 알죠? 그러니 나라가 위태로워도 데모나 하러 다니고 군인들을 보면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지현은 그 모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 대꾸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으로 박대령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대령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무례한 민간인에게 군대의 무서움을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물잔을 집어들었고 잠시 후 별실 전체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광 어디서 감히 군인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당신 눈빛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불손하고 오만한 눈빛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 군 기강이 무너지는 거라고 잘 들어. 당신이 오늘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똑똑히 가르쳐 줄 테니 당신은 그리고 당신 가족들은 우리 군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힘없는 민간인일 뿐이야. 박태수 대령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민간인이라고 모욕하며 물잔을 내던진 그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군을 통틀어 단 수십 명에게만 허락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가 30년 군 생활을 하며 단 한 번도 직접 마주할 기회조차 없었던 하늘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또한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오만한 폭언 한마디가 30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군 경력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릴 지옥의 서막을 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강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그의 군 생활을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방식으로 끝장내 버릴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한정식 집 별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함께 방금 전까지 존재했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욱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강지민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하얀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곁에 앉은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서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존경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가 이런 수모를 지민은 흐느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언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토록 오만한 남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언니가 그저 평범한 직장이라도 다녔더라면, 아니, 최소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강지연이 조용히 손을 뻗어 동생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민아, 울지 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녀는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민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괜찮은 게냐?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막말을 괜찮아요. 엄마, 지연은 짧게 대답하며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서준 씨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다만 앞으로 지민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책임감과 용기를 시험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만행을 되돌릴 수도, 사랑하는 여자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았던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민은 언니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지연만이 잠든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한정식 집에서의 그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시베리아의 혹한보다도 더 차가운 분노와 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하고 치밀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 그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30년 군 경력, 군수지원사령부, 계급에 대한 병적인 자부심, 민간인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박태수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우물 안개구리였습니다. 평생을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살아오며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고 오만한 인간. 그는 자신이 가진 대령이라는 계급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감히 민간인이라고 모욕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어 단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최중령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육군 12 군수지원사령부 박태수 대령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한다. 먼지 한 톨까지.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창문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포착한 암살자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 대령을 단순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그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는 시시한 방법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처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당한 모욕을,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수천 배로 되갚아주기로 맹세했습니다. 그가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그의 명예, 그의 자부심, 그의 군 경력 전체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군인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지연은 잠든 동생을 조용히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정장을 벗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에 달려야 할 대한민국 국군의 살아있는 전설임을 증명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계급장을 손에 쥔 채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사냥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아직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끔찍한 운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찮은 민간인 하나를 손봐주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잠에 빠져 있는 동안 대한민국 최정예 기계화 보병사단의 모든 정보력이 오직 그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육군 제12 군수지원사령부 군수사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령관인 박태수 대령의 집무실은 부대의 심장부이자 그의 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그리고 한쪽 구석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오성 장군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불미스러운 사건 따위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 박태수 대령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에게 어제의 상견례는 그저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근본 없는 민간인들에게 군인의 위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내심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의 힘을 그리고 계급이 주는 절대적인 권력을 맹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직업도 변변찮아 보이는 노처녀의 차가운 눈빛 따위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어제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의 충실한 수족이자 사령부의 2인자인 정훈 참모, 오진석 중령이 아첨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 대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중령,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 특히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민간인들은 더더욱 그렇지. 어제 내 아들 녀석 상견례에 나갔다가 아주 가관인 꼴을 봤다니까.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여편네 하나가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빳빳이 뜨고 대들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군대의 무서움을 아주 조금 맛보여줬지. 그의 말에 오 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령님,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무례를 범한단 말입니까? 대령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군의 기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전형적인 상명하복과 아첨으로 가득 찬 군대 문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자신의 30년 군 생활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경력은 온실 속 화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최전방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본 적도 실탄이 오가는 훈련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후방 지원, 즉 군수와 보급이었습니다. 군수사령부는 군대의 모든 물자와 예산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만큼 비리와 부패가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었고 박태수는 그 환경을 누구보다 잘 이용할 줄 아는 약삭빠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군수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자신만의 견고한 이너서클을 구축했습니다. 군납업체의 선정, 불용 장비 처리, 유류 보급 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군 장성들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는 그 인맥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전투 경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동기들이 훈장을 달고 진급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깊은 열등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그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더욱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민간인들 앞에서 더욱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에게 어제의 강지연은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대령님, 오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집안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박 대령은 오 중령의 조심스러운 충고를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어떤 사람인데 그 여자 딱 봐도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야. 옷차림새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군.
만약 정말 대단한 배경이 있었다면 내 앞에서 그렇게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겠나? 아마 지금쯤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고 있겠지. 그래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그의 어리석은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자신의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개 민간인 여성이 감히 자신에게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의 여군 하사였습니다. 대령님, 국방부 본부에서 감사 관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기 감사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감사 정기 감사 따위가 뭐가 대수라고. 적당히 서류나 맞춰놓으라고 해. 박 대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사의 다음 말이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령님, 이번 감사팀장으로 제7기계와 보병사단 참모장이 직접 온다고 합니다. 모 7사단 박태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제7기계화 보병사단, 통칭 칠성부대,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최정예 부대이자 최전방을 책임지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런 부대의 참모장이 일개 군수사령부의 정기 감사를 위해 직접 행차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습니다. 칠성부대 놈들이 왜 우리 부대 감사에 나오는 거야? 그놈들은 야전 부대잖아. 우리랑은 상급 부대도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알았다. 끊어. 박 대령은 거칠게 소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칠성부대 사단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했는데 군 기강 잡는다고 설쳐대는 모양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라고 단정했던 강지현이 바로 그 새로 부임한 7사단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번 감사가 단순히 군 기강을 잡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신 한 사람의 목을 겨누고 시작된 거대한 사냥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의 견고했던 왕국에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최전방의 찬 공기가 살을 애는 듯한 그곳에 대한민국 육군 제7기계와 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사령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태수 대령이 몸담고 있는 후방의 군수사령부와는 공기부터 다른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장병들의 눈빛에는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기백이 서려 있었고 막사 곳곳에는 언제든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준비가 된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위용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부대의 심장, 사단장실에는 바로 어젯밤 박태수 대령에게 백수 노처녀라는 모욕을 당했던 강지연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값싼 정장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각 잡힌 전투복 위, 그녀의 양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상징인 두 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거대한 군사지도와 최첨단 전술지휘 통제 시스템 ATCIS 화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현. 그녀는 육사 출신이 아닌 학사장교 출신이라는 불리함을 오직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극복하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최정예 기계화 보병사단의 사단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최초의 여성 연대장, 최초의 여성 작전 참모,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야전 사단장까지. 그녀는 전장에서 태어나고 전장에서 살아온,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지휘 스타일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보고나 의전을 극도로 혐오했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녀 앞에서는 그 어떤 별을 단 장군이라도 감히 허튼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부하들은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내리는 명령은 곧 승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사단 참모장이자 그녀의 가장 충직한 부관인 최민준 중령이 집무실로 들어서며 각 잡힌 경례를 붙였습니다. 최 중령은 지연이 연대장 시절부터 함께 전장을 누벼온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 중령, 앉게. 지연은 ATCIS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제12 군수지원사령부의 위치와 관할 구역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보낸 메시지는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즉시 정보처 인원들을 소집하여 박태수 대령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중령은 조금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박태수 대령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공식 인사 기록은 매우 깨끗한 편입니다. 지연은 그제야 화면에서 눈을 떼고 최중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차가웠습니다. 깨끗하다고 최중령. 오물 위에 하얀 천을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 오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오히려 더 역한 냄새를 풍길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칠성부대의 위용을 상징하는 거대한 부대 마크가 보였습니다. 박태수 대령, 그는 군복을 입은 장사꾼이야. 아니, 군대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 그의 깨끗한 인사기록 뒤에는 지난 10년간 그가 군수사에서 구축해온 거대한 부패의 왕국이 숨겨져 있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이 박태수 같은 버러지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분노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 감사가 아니야. 표적 수사다. 내가 직접 감사팀을 지휘한다. 자네는 나를 대신할 감사팀장을 맡아주게. 감사 대상은 12 군수사 전체다. 군수품 보급 현황, 유류 관리 실태, 장비 정비 계약서, 지난 5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까지 샅샅이 뒤져. 특히 박태수 대령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결제 서류는 단 한 장도 놓쳐서는 안 돼. 최중령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박 대령은 군 내부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면 분명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압력이라. 지현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최중령,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군지 아나 정면에서 총을 쏘는 적이 아니야. 바로등 뒤에서 아군인 척하며 칼을 꽂는 배신자지. 나는 이번 기회에 박태수라는 거머리뿐만 아니라 그 거머리에게 피를 공급해주고 있는 숙주들까지 모두 뿌리 뽑을 생각이야. 누가 감히 내 앞을 막아서는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의 무게, 그리고 칠성부대 사단장이라는 직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여 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참이었습니다. 지금 즉시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보안은 최상급으로 유지하고 이번 작전은 자네와 나, 그리고 자네가 직접 선발한 극소수의 인원만 알아야 한다. 만약 정보가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땐 군법회의에 서게 될 건 박태수가 아니라 자네가 될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최중령은 다시 한번 각 잡힌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강지연은 다시 ATCIS 화면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박태수 대령의 사진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어제 내게 민간인이라고 했지. 그래, 맞아. 나는 당신 같은 부패한 군인들 앞에서는 철저한 민간인이 되어줄 생각이야. 당신이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힘없는 민간인의 손에 당신의 30년 군 경력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그녀는 손을 뻗어 화면 위에 떠 있는 감사 시작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사단의 모든 정보망과 감사 시스템이 오직 박태수라는 단 한 사람을 향해 거대한 그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왕국 위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부대 사단장 강지연 소장의 명령이 하달된 직후 사단 내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인 정보처 분석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요새로 변했습니다. 최민준 중령은 사단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컴퓨터와 회계 분석에 능통한 정예 요원 5명을 직접 선발하여 특별감사팀, 코드네임 사냥개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박태수 대령과 제12 군수지원사령부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강지현의 예상대로 박태수 대령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인사기록과 재산 내역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범죄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방법을 터득한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감사팀이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마치 전문 회계사가 작정하고 꾸민 것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령님, 이상합니다. 지난 5년간 12군수사의 모든 군납 계약 서류를 검토했지만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납품 단가 역시 시장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계 분석을 담당하던 김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비 정비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비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관련 비용 청구서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없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공로로 여러 차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정보 분석을 맡은 박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특별감사팀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박태수라는 남자는 자신을 철저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중령은 분석실 중앙에 놓인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박태수 대령의 사진과 함께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해? 너무 깨끗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야. 최 중령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강지연 사단장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그녀의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전장에서 적의 위장 전술을 간파하듯 그는 이 완벽하게 꾸며진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모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식적인 서류만 보지 말고 그 서류 너머에 있는 사람을 봐. 돈의 흐름이 아니라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관계를 추적하란 말이다. 그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박태수 대령 개인의 주변 인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 친인척, 육사 동기, 그리고 그가 지난 10년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재산 변동 내역, 사업 관계, 심지어 SNS 활동까지 모든 것이 추적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핏발이 선 눈을 한 김대위가 외쳤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그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의 손아랫동서, 즉 부인의 남동생인 김진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 신세였는데 4년 전 갑자기 진성테크라는 작은 정비업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가 업체를 설립한 직후부터 12 군수사의 모든 특수 차량 정비 계약을 독점적으로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차량이라고 최중령이 되물었습니다. 예, 일반 트럭이나 지프가 아닌 전차나 장갑차를 운반하는 대형 트레일러나 유조차 같은 특수 목적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정비가 까다로워 일반 업체에서는 손대기 어렵고 따라서 정비 비용도 훨씬 높게 책정됩니다. 진성테크는 서류상으로는 여러 경쟁 업체를 물리치고 최저가로 입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쟁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처가 식구를 이용해 교묘하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공개 입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사실상 모든 계약을 자신의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계속해 김진철과 진성테크의 모든 계좌를 추적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단 1원도 놓치지 마. 최중령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을 시작으로 감사팀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류관리 장부를 분석하던 박중사 역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중령님, 군수사의 월별 유류 소모량 보고서와 각 예하 부대에서 실제로 수령했다고 보고한 유류 지급 확인서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매달 드럼통 2~3개 분량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사소한 행정 착오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닙니다. 제가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유류 불출 담당관이 누구든 심지어 사령관이 박태수 대령으로 바뀌기 이전부터 이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유류를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기름은 아마도 인근 주유소나 민간 업자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을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 박태수의 부패 왕국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나 조직적이고 꾸준하게 군의 혈세를 좀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박태수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를 기소할 수는 있어도 그가 구축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중령은 모든 중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강지현 사단장에게 비밀리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지현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동하는 K 전차의 굉음이 그녀의 집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놈의 진짜 범죄는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을 거다. 단순한 부패가 아닐지도 몰라.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의 범죄는 단순한 돈 욕심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그녀는 최중령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12 군수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첨단 기술 장비의 부품 목록과 실제 재고 현황을 대조해봐.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고가의 전자 부품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반역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적국의 심장부를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그것처럼 번뜩였습니다. 특별감사팀 사냥개가 박태수 대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동안 폭풍의 또 다른 중심에는 강지민과 박서준, 두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상견례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위태로운 빙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가족, 특히 언니가 당한 모욕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서준은 그런 그녀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용기를 내어 지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민의 집 앞 골목에서 몇 시간을 서성이다.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주었고 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지민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서준이 입을 열었지만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깊은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대신 사과하러 온 거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서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서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만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내 잘못도 맞아. 아버님께 제대로 맞서지 못했어. 널, 그리고 너희 가족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서준은 지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민아, 제발 이것만은 믿어줘. 난 널 정말 사랑해. 너 없이는 안 돼. 아버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지민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을 것입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서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인 박태수 대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지민이와 그 가족분들께 사과해 주세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한 사람의 인격과 한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으셨습니다. 박태수는 아들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 내가 왜 나는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다. 그 집안,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아. 특히 그 언니라는 여자는 더더욱 상종 못할 인간이야. 너는 지금 겨우 여자 하나 때문에 30년간 군에 헌신한 이 애비에게 대드는 것이냐 격이라니요. 사랑에 무슨 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니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모욕하신 겁니다. 저는 지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서준은 애원했지만 박태수의 마음은 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허락 못한다. 아니, 절대 안 해. 내가 정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면 내 아들 자리를 포기하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는 너처럼 나약하고 여자에게 휘둘리는 놈을 아들로 둔 적 없다.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서준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아버지의 대화는 고스란히 지연이 서준의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둔 작은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칠성부대 정보 분석실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분석실에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최민준 중령은 혀를 찼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이군. 아들까지 저렇게 내팽개치다니. 그는 옆에서 함께 내용을 듣고 있던 강지연 사단장의 얼굴을 힐끗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였지만 최중령은 그녀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행복이 걸린 문제 앞에서 그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박태수를 무너뜨린다면 서준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반역죄로 몰락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민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녀의 복수 계획에 동생의 행복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최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박서준이라는 청년. 뒷조사해봐. 군 복무는 어디서 했고 평판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직장과 주변 관계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와. 그녀는 동생의 남자가 될지도 모르는 박서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최중령은 박서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서준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는 최전방 수색대대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복무 시절 전우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부하들을 잘 챙기는 모범적인 병사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주변에 적을 만들지 않는 선량한 청년입니다. 보고를 들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서준이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이들. 그 모습 어디에서도 박태수 대령의 오만함과 독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박태수를 파멸시켜야 했지만 동시에 무고한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의 사랑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분석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태수 대령의 첨단 기술 장비를 추적하던 팀원에게서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입니다. 사단장님 찾았습니다. 박태수가 단순한 군수품을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의 최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을 밀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고뇌와 망설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최고 지휘관의 차가운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나 부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칩 밀반출이라고. 강지연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분석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첨단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핵심 부품을 빼돌렸다는 것은 단순한 군수 비리를 넘어 국가의 중추 신경을 적에게 팔아넘긴 것과 다름없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사단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를 한 김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 사단장님. 12군수사가 관리하는 현무사 미사일 정비창의 부품 재고 기록과 저희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실제 재고 현황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해야 할 최첨단 유도 제어 칩 수십 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칩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한가? 현재 저희 정보팀이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이 회사를 통해 칩을 밀반출하고 그 대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적성 국가나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박태수가 그토록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유, 군 내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그를 비호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받아 챙기는 좀도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거대한 반역 카르텔이었던 것입니다. 강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맹렬한 속도로 그려지고 지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즉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의 카르텔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군 수뇌부 중 누가 그들과 한통속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보고했다가는
정보가 새어나가 박태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호랑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와 그의 배후 세력 전체를 일망타진할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중령. 그녀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장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둔 최고 전략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하게. 첫째, 우리가 친밀반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박태수는 꿈에도 알아서는 안 돼. 사냥개 팀의 모든 외부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철저하게 잠복 상태에 들어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박태수가 남은 증거마저 모두 인멸할 수도 있습니다. 최중령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그럴 시간을 주지 않을 테니. 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둘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 비서실에 있는 네 사람에게 연락해.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다고 전하게. 내용은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불시에 시작한다는 작전 예규를 전군에 하달하라는 거야. 최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 일정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지연 사단장이 합참의장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부대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에 들어가게 될 거야. 특히 12군수사와 같은 후방 지원 부대는 모든 보급 물자와 장비의 가동 상태를 100%로 유지하고 국방부 직속 검열단의 불시 점검을 받아야만 하지. 그녀의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검열단이 12군수사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 밤, 박태수가 관리하는 모든 통신망과 CCTV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아마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사라진 칩들을 채워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겠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위성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 그가 누구와 접촉하고 어디서 가짜 부품을 가져오는지, 그 모든 것이 그를 반역죄로 교수대에 보낼 마지막 증거가 될 테니까. 그것은 실로 완벽하고도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에게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과 불시 점검이라는 압박을 통해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그가 허위 부품으로 재고를 채워 넣으려는 순간을 현장에서 덮쳐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반역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최중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이 단순히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라 체스판의 모든 말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전략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최중령,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아니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하들의 목숨과 국가의 안위를 팔아넘기는 저런 자들이지. 나는 그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말과 함께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작전이 비밀리에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 증대를 이유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군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부대는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박태수 대령은 자신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강철 올가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부패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자유의 방패 훈련 조기 실시 발표는 제12 군수지원사령부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평화롭고 나태했던 후방 부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과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사령관인 박태수 대령에게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모 훈련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일주일이나 앞당겨졌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은 곧 국방부 직속 검열단이 들이닥쳐 사령부의 모든 보급품과 장비 재고를 샅샅이 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미사일 정비창의 텅 빈 핵심 반도체 칩 보관함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의 윗선에 연락해 훈련 일정을 조율하거나 검열을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 증대라는 명분 아래 합참의장이 직접 내린 명령이었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젠장,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사라진 수십 개의 반도체 칩을 채워 넣지 못하면 그의 30년 군 경력은 물론 남은 인생 전체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충실한 수족인 오진석 중령을 호출했습니다. 오 중령 당장 홍콩의 미스터 왕에게 연락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얼마를 달라고 하든 상관없으니 다음 주말까지 똑같은 모델의 칩을 구해오라고 해. 미스터 왕은 박태수가 빼돌린 군사 기밀 부품들을 사들여 온 국제 무기 밀매 조직의 중간 책임자였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암시장을 통해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오 중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인가. 당장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건 명령이야. 만약 칩을 구하지 못하면 자네와 나,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박태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12군수사의 부패 카르텔은 사라진 칩을 채워 넣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필사적인 움직임은 마치 손바닥 위를 내려다보듯 칠성부대 정보 분석실의 대형 스크린 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최민준 중령과 함께 박태수가 발악하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미끼를 확실하게 물었어. 지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박태수가 접촉한 미스터 왕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의 무기 브로커로 현재 인터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태수는 그에게 시가의 10배에 달하는 웃돈을 주고 가짜 혹은 성능이 떨어지는 모조품 칩을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 중령이 보고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수의 측근과 미스터 왕의 조직원들이 은밀하게 접촉하는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좋아. 그들이 거래하는 현장을 덮치지는 마. 물건이 군수사 내부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놈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가짜 칩들을 미사일 유도 장치에 장착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반역죄가 성립되니까. 그녀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태수가 저지르는 모든 추가 범죄들을 차곡차곡 증거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검열을 하루 앞둔 토요일 밤,
강지연의 마지막 지시대로 12군수사 전체의 통신망과 CCTV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며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박태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야의 어둠을 틈타 암시장에서 밀수해온 가짜 반도체 칩들을 미사일 정비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텅 비어있던 재고함을 그 가짜 칩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고 검열단이 들이닥치면 그들은 서류와 정확히 일치하는 재고 현황을 보고 감탄하며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활함으로 이 위기를 넘겼다고, 아니, 오히려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가짜 칩을 옮기는 모든 과정이 어둠 속에서도 한낮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칠성부대의 최첨단 열영상 감시 장비 TOD에 의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정비창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목소리와 모든 대화 내용이 초소형 레이저 도청 장비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커튼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민준 중령이 강지연 사단장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태수는 우리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시간입니다. 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려있던 자신의 소장 정복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민간인 강지연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친 대한민국 최정예 사단의 지휘관 강지현 소장만이 서 있었습니다. 헬기 준비시켜. 이제 사냥을 끝내러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천둥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칠성부대의 상징이 새겨진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헬기는 망설임 없이 박태수의 부패 왕국 제12 군수지원사령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12 군수지원사령부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방부 직속 검열단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수 대령은 밤새 잠을 설쳤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사령부 정문에서 검열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와 가짜 부품으로 채워진 창고를 떠올리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니,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사령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감사실 소속의 고위 장교들이었습니다. 검열단장을 맡은 이는 뜻밖에도 박태수와 육사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인 이진우 준장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 장군이 직접 행차하셨군. 박태수는 반갑게 달려가 이진우 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대령,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 보이는군. 이진우 준장 역시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령부 장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열 단장이 사령관과 막역한 사이라면 오늘 검열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사령부 현황부터 브리핑 받으시고 박태수가 의기양양하게 검열단을 회의실로 안내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사령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사령부 연병장 중앙을 향해 빠른 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동체에는 북두 칠성을 상징하는 7개의 별,
제7기계와 보병사단의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칠성부대 헬기인데 왜 저게 여기에? 박태수가 당황하며 중얼거리는 사이 블랙호크 헬기는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헬기에 쏠렸습니다. 잠시 후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잡힌 소장 정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곳에는 바로 칠성부대 사단장 강지연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얼음과도 같은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의 뇌가 정지했습니다. 그가 상견례 자리에서 힘없는 민간인, 백수노처녀라고 모욕하고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를 이끄는 사단장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지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이는 사령부 장교들을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곧장 검열단장인 이진우 준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이진우 장군, 국방부의 공식적인 검열 절차를 잠시 중단시켜야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사단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진우 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 군수지원사령부에 대한 모든 감사 및 수사권은 합참의장님의 특별 명령에 의거하여 저와 우리 칠성부대 특별감찰팀이 위임받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합참의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명령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진우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지현은 그를 지나쳐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박태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박태수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 그리고 처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고 강지연의 눈에는 차가운 경멸과 함께 아주 희미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태수 대령,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연병장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당신은 내게 민간인이라고 했지. 당신 같은 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나 역시 군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 잠시 민간인으로 살았을 뿐이야. 그녀는 박태수를 지나쳐 사령부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헬기에서 내린 칠성부대의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12 군수지원사령부 전체를 폐쇄한다. 그 누구도 사령관의 허가 없이 이곳을 드나들 수 없다.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령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본청으로 진입하여 각 사무실을 통제했습니다. 평화롭던 후방 부대는 순식간에 계엄령이 선포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강지연은 미사일 정비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정비창의 철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담당관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박태수가 밤새 채워 넣은 가짜 반도체 칩들이 보관함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30년간 지켜온 명예의 결과물인가? 강지현은 뒤따라온 박태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야. 당신은 적에게 국가의 심장을 팔아넘긴 반역자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헌병들이 달려들어 박태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져 나갔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그의 부패 왕국이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수 대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순간 제12 군수지원사령부의 부패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지연 소장이 이끄는 칠성부대 특별감찰팀은 하룻밤 사이에 사령부 전체를 장악했고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박태수가 암시장에서 밀수한 가짜 반도체 칩, 위조된 회계 장부, 그리고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위성 감시 영상과 도청 기록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박태수의 체포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몰락을 지켜본 그의 수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거대한 부패 커넥션의 추악한 실체가 낱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수품 횡령은 기본이고 진급을 대가로 한 뇌물수수, 군납비리, 심지어 군 기밀 유출까지 그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태수를 시작으로 그의 카르텔에 연루된 수십 명의 현역 장교들과 군무원, 그리고 군납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박태수는 반역죄와 이적죄,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면한 것은 그가 수사에 협조하여 더 큰 배후 세력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군의 역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지워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지연은 다시 칠성부대 사단장으로서의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군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그 어떤 인터뷰나 포상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전방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강지연은 사단장 정복이 아닌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동생인 지민과 한층 수척해진 모습의 박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언니, 아니, 사단장님,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 그의 삶 역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위로, 그리고 격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사단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난 그냥 지민이 언니일 뿐이니까. 그녀의 따뜻한 말에 서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곁에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두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계산을 하고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그녀가
그리고 수많은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를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한 창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인생을 끝장냈지만 동시에 두 젊은이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나아가 대한민국 군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심장을 가진 것만 같았던 그녀. 하지만 그 심장 안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조국애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나는 법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지연이라는 한 인물의 차가운 복수극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박태수 대령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0년 군 경력과 어깨 위의 계급장,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인맥과 부를 자신의 강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반면 강지연은 처음에는 누구보다 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견뎌내고 부당한 상황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강함은 어깨 위의 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박태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힘에 굴복하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연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민간인이자 동시에 사단장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사회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한 개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자신의 삶을 지휘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바로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의를 키우고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존엄하고 강인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면책 조항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기관, 사건은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을 위해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없으며 이야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창작물로서 해석되어야 합니다.